7시 반까지죠. 이 건국 초창기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민주의입니다. 일민주의.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949년 4월 달에 서울중앙방송국에 나가셔가지고 일민주의에 대해서 방송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록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일민주의에 대해서 설명한 원고까지 합쳐서 일민주의 개술이라는 책이 나중에 편찬이 돼요. 이것도 뭐 크게 봐서 이승만이 남긴 이 저작 중에 하나다. 이승만은 신생 대한민국의 이념으로서 이 흩어진 모래알과 같은 이 쟁반 위의 모래알과 같은 우리 한국인들을 하나로 신뢰와 협동으로 잘 통합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일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방송 강의 초두에 공산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공산주의가 발효를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고는 하나 알고 보면은 몇 사람들이 제대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술책에 불과하다. 곳곳에서 공산주의의 폐단이 너무나 심각해서 모든 나라들이 법으로서 이를 단속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근데 그 공산주의와의 투쟁을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특별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일민주의를 재창하노라. 이 일민주의로 장차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키고 싶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3년 동안 실탁통치 반대 운동을 벌린 것도 따지고 보면은 반공산주의 운동이었다. 근데 미국이 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를 한동안 핍박을 했으나 이제는 미국도 반공산주의 태세를 분명히 하니까 우리의 앞길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1933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15년, 16년 전에 모스크바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때 제네바에 갔다가 비행을 거쳐서 모스크바에 하룻밤 묵은 적이 있는데요. 모스크바에 가서 장차 소련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그 독립운동가의 관심에서 모스크바를 방문하겠다 하니까 모스크바의 소련 정부가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해서 비자를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모스크바에 도착을 하니까 그날 오후에 소련 외무성의 관리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선생님한테 발급된 비자는 사무차고였습니다. 내일 나가주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사무차고로 비자가 발급되었다. 그 속사정은 뭐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워낙 유명한 반공주의자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모스크바 크렘린 궁이 보이는 그 호텔인데 거기서 밤에 호텔 지배인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좀 미국에 데려다 줄 수 없느냐. 여기서는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호텔 지배인이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차를 타고 비엔으로 다시 이제 씁쓸하게 이제 나오는데 내 앞뒤에 옆에 미국인들이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차가 소련 국경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굳었어. 서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열차가 소련 국경을 딱 통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소련의 농촌으로 들어가니까 곳곳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늘어져 있는 것이 적지 않다. 그게 바로 이제 스탈린의 1933년 집단 농장 때문에 그렇죠. 농민들의 식량을 중화공업화를 한다고 강제로 막 몰수를 하고 하니 또 집단화에 저항하는 농촌의 부농 한 500만 명을 시베리아로 추방을 해서 유형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스탈린은 히틀러보다 더한 악마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아마 그 당시 굶어 죽은 대참극이 일어나는 낳는 게 아마 우크라이나 근방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열차가 그렇게 국경지대를 통과하는 모양입니다.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원인도 또 한편의 원인도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거기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고 하는데 어쨌든 이승만은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하면서 공산주의의 폐단을 알고 방지하는 것이 나라를 반석에 놓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민주주의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민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일민주의는 4개 강령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강령은 문벌을 혁파하고 반상의 구별을 없애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양반 쌍놈 따지는 이 신분 차별 그리고 문벌 뭐 안동김 신이 무슨 분양조신이 뭐 하는 이런 문벌 여흥민 신이 이 나라를 망쳐먹은 소위 그 문벌들이 있죠. 그런 거 더 이상 따지지 말자. 한 나라 한 법률 밑에서 한 민족 합동단결하여 영원한 복리를 다 같이 누리는 바이며 바로 미국 사람들이 유럽 군주 정체 하에서 따로 떨어져 민주주의를 표방할 적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그 사상을 토대로 삼아 민주정체를 건설한 기본적 정강이므로 이 기본적 주의를 우리가 흡수해야만 과연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확실히 될 수 있다. 1949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에 들어가면요 아직도 양반이니 쌍놈이니 그러고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일정기 때 있다 이렇게 반상의 차별이 폐지가 됐고 했지만은 사회 문화 관습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1956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6년에 하버드 대학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농촌 조사를 했습니다. 이덕기 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서울대학의 이만갑 교수, 그다음에 여성학자로서 고한경 교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의 엔칭 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농촌 조사를 해서 한국 농촌 사회의 구조라는 그런 책을 한 2권 편찬했는데 그걸 읽어보면요 법률적으로는 반상의 구분이 없어졌지만은 문화는 그대로 남아서 결혼할 때 반드시 아직도 신분 내혼 양반은 양반끼리 소위 족보를 따지면서 쌍놈은 쌍놈끼리 결혼하고 신분 내혼이라고 합니다. 통혼권은 대체로 80km 권내에서 서로 다 알죠. 저 집은 어떤 집이고 저 집은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 닷새 만에 하루에 그 장에 갈 때는 반드시 양반은 양반끼리 동무를 해서 가고 쌍놈 쌍놈끼리 동무를 해서 가고 아니 또 사회적 결을 그 인간관계의 결에는 그런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농촌 사회의 현실을 알았는지는 좀 묻히기가 힘듭니다만은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2강령은 바로 그 빈자와 부자가 동등한 권리와 복리를 누리게 하자. 부자가 재산만 믿고 근로로만 생활하는 동포를 학대하는 폐단을 막고 노동자가 재정가를 미워하는 태도를 가지지 말고 평균한 이익을 누리도록 합동 진행해서 서로 도우며 보호하기를 힘쓰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부는 곧 지주의 토지는 팔고 정부에서는 토지를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해서 그 소출로 대금을 갚은 후에 다 각각 제 소유로 하는 그런 농지 계획을 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승만이 오래전부터 해온 거죠. 제가 1923년에 쓴 공산당의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사회공산주의에 대하여 이런 여러 글에서 공산당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살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찬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은 대단히 급진적인 평민주의자였습니다. 1946년에 당면한 그 민주 과도 정부 33개 항이라는 그 정강정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서도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농지개혁부터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시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노동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매우 선진적인 노동법을 제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제, 아동 노동금지, 부녀자 노동 보호, 기타 최저임금제 등 다 그때 만들어요. 경제는 엉망인데 벌금을 높은 수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작동은 안 합니다. 작동은 전혀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이상만큼은 대단히 강하게 가졌던 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녀동등이다. 남녀동등이 민주주의의 큰 정강이다.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를 구박하고 차별하고 하인이나 심부름처럼 부려먹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여성들이 각 방면에서 남성만 못지않는 자격을 증명한 사람이 여러분이요. 또 민족운동의 역사를 보아도 열렬한 애국 성심이나 총명지혜가 누구만 못지않게 표명해왔다. 이때 우리가 민주주의 정신으로 일제히 해방하여 구습을 버리고 공정한 신식을 채택하여 전민족의 반수가 되는 여성과 함께 세계 무대에 경쟁 전진하는 것이 인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하와이에서 하신 그 교육 활동도 여성 남녀 공학 그다음에 가난한 집안의 애들 비관련된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기숙학교를 만들어서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또 하와이 감리교 미국 하와이 감리교와도 약간의 좀 마찰도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평민주의적 특징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문제에서도 대단히 급진적인 당대인으로서는 평민주의자였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조선 왕조, 조선 후기에 걸쳐서 여성의 인권은 악화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것은 제 전공 분야하고 또 다른 데서 많은 글을 쓰고 그랬습니다만 참 그 시대의 한국인의 한국 여성들, 조선의 여성들은 참 노예와 같았습니다. 집안에서 특히 양반가의 사대부의 아저자들이 그래서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은 따라 죽어야 돼요. 그런
순절이 사실상 강요되었던 그러한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 밑바닥에 천한 노비들의 아내자들은 그 성이 그 양반들에 의해서 그냥 약취가 되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묻은 게 이제 중혼, 소위 작첩, 첩을 두는 거예요. 양반들의 한 30% 정도는 첩을 두었습니다. 첩을 두고 그 첩의 소생들과 정실 소생들 간의 이 분쟁은 조선 왕조 최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었어요. 일제 시대 들어와서 이 작첩의 못된 풍습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많은 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아까 말씀드린 과도정부 33개 항에서 일부 일처의 가족 제도를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실을 두는 풍습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그 대한 부인회 등 여성단체들도 동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다가 첩을 둔 소실을 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만들면서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켰습니다. 오래된 풍습을 갑자기 폐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임영신 그다음에 등 여러 여성들이 이제 분기탱천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참 하소연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불러가지고 축첩방지법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는데도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몇 차례나 축첩한 공무원들을 숙청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1950년대를 결국 이승만 정권을 허물어버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회가 부정부패가 되는 게 바로 그게 기본 원인이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이걸 시행한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역시 건국 초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좀 주먹으로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집권하자마자 그냥 전국에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축적 공무원들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후 공식 영역에서 축첩자가 공직에 있는 것은 완전히 이제 영구히 단절이 됐는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자니까 이 말로서 자꾸 설득을 하고 학교 선생님이 애를 가르치듯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이 못된 풍습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기는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일민주의. 네 번째는 지방색을 타파하자. 지방 구별을 없애자. 남북인이 경향인이 하는 차별적 습관을 버리고 동족인 백성으로 참 통일을 하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가 망한 것은 이 당정 당론 때문에 망했다. 이 당정 당론도 이 지역 갈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남파는 태계 선생을 그들의 학파로 모시고 기업하는 율곡 선생을 모시고 뭐 이렇게 또 노론 소론 뭐 남이 북인으로 들어가면 다 또 그게 이 당파로 갈라져서 이렇게 싸워서 끝내 이 나라가 망하고 말하는데 지금 이 남북 이 서북판이 기호판이 말이지 이게 아직도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대적한 그 당시 민주당은 호남계와 서북파가 합동한 하나의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참 영어를 할 수 있던 사람이 상당히 수도 많지 않고 해가지고 미국 유학 다녀온 사람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불과 몇십 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에게 정부에 참여해서 좀 장관직이나 좀
공무원직을 맡으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서구파들. 마음에 저 원한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 독립운동 당시부터 우리 독립운동의 전선을 갈라놓았던 이 지방색이 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또 군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평안도파와 환경도파가 또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는 데는 이 군부 내의 파벌투쟁이 상당히 그저 큰 악영향을 미쳤어요. 혹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런 것 좀 다 없애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게 이제 일민입니다. 일민입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면 이거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고 내놓은 게 아니고 옛날 동지회 할 때 동지회 강령 그 1920년대에 이승만이 여기 하와이에서 그 동지회를 만들면서 그 동지회의 그 강령이나 행동 강령이나 정강 정책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그를 지원한 동지회의 행동 강령을 전 국민에게 강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때 그 태평양 잡지에 쓴 글 서북론이라는 글에서 우리 조선인은 모두 하나다. 이름은 성은 한국인 할 때 한이고 우리 한국인은 다 하나다. 성은 한이고 이름은 인이다. 우리 모두 한인으로서 한 사람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일민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일민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에서의 그 독립운동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쭉 해오셨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49년 말이 되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 운동을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일민주의를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일민주의 보급회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이제 일민주의 운동을 벌리는데 장차 이 일민주의로 정당을 만들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일민주의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 권력에 참여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일민주의를 강력한 민족주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다. 우리 모두 하나 당군의 할아버지의 자손이다. 그런 뜻에서 다 하나의 민족이니까 지방색도 없애고 남녀 차별도 없애고 하자 그런 이야기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민족주의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민주의 보급회라고 초대 교육부 장관은 안호상 씨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독일에서 공부한 이 독일의 그 민족주의 정신과 상당히 거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일민주의 보급회 조직을 만들고 농민들을 가입시키고 가입비 내라 회비 내라 하면서 막 준정당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뜻에 일종의 정신 문화 생활 운동으로 벌인 건데 정당을 만들다고는 하거나 했지만은 그렇게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닌데 이 안호상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치 활동을 하고 심지어는 농민들을 억압하고 동원하는 조직으로까지 나아가니까 그러한 그 운동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는데 이런声明을 함으로써 이 인민주의 운동은 공식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당을 만들어가지고 정강정책을 만드는 거 보면 이거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일민주의 운동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분이 집권한 12년간의 각종 교육정책, 문화정책으로 특히 전쟁 이후에 교육정책에서 이와 같은 것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널리 교육되기 시작했다. 자,
자, 이게 이제 건국 초창기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농지계획 이야기는 제가 교재로 썼으니까 그걸로 다 대신해서 쭉 한 서너 슬라이드를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넘기고 넘기고 그 앞에 대통령과 국회의 이야기야.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 농지계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를 사람들은 흔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부산 정치 파동을 겪으면서 독재자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악명 높은 독재자로 이렇게 변신을 해서 끝내 삼선을 위한 4.4 개헌도 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부정선거까지 해서 대통령이 쫓겨난 불명예에서 이렇게 퇴진한 독재자인데 그 독재자로서 이승만의 출발이 이 부산 정치파동 1952년부터다. 저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안간힘의 나라 만들기 정말로 안간힘으로서 힘든 시련의 과정을 대통령은 어떻게 견뎌냈던가 무엇을 위해서 그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재파동을 일으켰던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건국 초창기에 신생 대한민국이니까 신생국가니까 모든 정치인이 합심 단계를 해서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고 했던 그런 기간은 없었습니다. 건국 초기부터 대통령과 국회는 심각하게 대립을 했어요. 이 국회의원 초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 임무로 하는 일종의 과도 국회가 돼가지고 임기가 2년인데 이 임기가 2년짜리 그 48년 초대 국회의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이 무소속입니다. 당시는 아직 정당이 없었고 유일하게 있는 것이라고는 한민당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의 지도자로서 군림하고자 했지 정당의 지도자로 되고자 하지는 않았고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드는 것은 4년 뒤 52년부터입니다. 이 한민당은 김성수 등 주로 말하자면 재력가들이 그 당의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많은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포섭을 했습니다. 포섭을 해서 국회의 지배 세력이 됐는데요. 이 한민당은 초대 내각을 만들 때 대통령에게 내각 장관 자리 13개 중에서 7개, 절반 이상과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자리를 자기 한민당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만 대통령은 그것을 노합니다. 저 한민당은 지주 출신이고 그리고 일제하에서 총독부와 협력해온 헌결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생 대한민국은 그런 헌결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은 당분간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민당 세력에게는 겨우 한석을 재무장관을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도 한민당은 자당의 영수인 그 김성수 씨가 되리라고 기대했는데 엉뚱하게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 그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하니까 그 초대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면은 또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중심의 정부 형태죠. 형식은 대통령 중심제지만은
권력의 중심은 국회가 있는 그런 정부 형태를 만들었는데 이 국회가 초대 국무총리 비준을 거부해요. 대통령은 내가 왜 이윤영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할 수밖에 없는가 국회에 가서 30분 동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 의사라고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과도 정부입니다. 과도 정부. 비록 남한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전민족을 대표하는 통일적인 중앙정부가 서울에서 성립했지만은 북한은 아직도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북한에서 올 100명의 국회의원은 아직도 비어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정부예요. 따라서 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북한에서 내려온 조선민주당의 그 정통성을 대변하는 이윤영 씨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설득을 했지만 국회는 NO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1년 1949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란스러운 국회 불합치 사건부터 시작해서 반민특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숙군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석충하는 그 사업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50년 1월달에 나라가 성립한 지 불과 1년 5개월에 야당은 내각 책임제, 한민당은 내각 책임제 개헌을 아예 대통령제를 없애고 국무총리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국회의원들이 시찰을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정부는 빈 껍데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각 채용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성립한 지 불과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보름도 안 되는 정부를 두고 정부가 잘못해서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공산당들이 일으킨 반란을 두고 정부를 책임지고 담불 넣으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다 하면서 또 노발 대발합니다. 헌법에도 없는 그 내각 총사퇴라고 해서 국회에서 그 요구할 근거도 없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올리브 그 정치 고문한테 보낸 편지에 의하면은 당신은 이 서울에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도둑놈인 줄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립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내각을 두고 총사퇴를 요구를 국회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국회의장이 찾아와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좀 잘해보자는 뜻입니다 하고 이제 신이 귀신 와서 또 변명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장관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들의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1948년 그 8월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한 2년 못 되는 기간에 13명의 장관이 교체되고 바뀌고 한 게 무려 45명이나 됩니다. 왜? 장관이 됐으니까 이 공사가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공공을 자꾸 행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장관이 됐으니까 자기가 차관, 국장이나 이런 사람 자기 사람으로 심고 이 사람들은 공직을 마치 개인의 영달의 기회로 삼아서 자꾸 독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부대로 수많은 투서들이 날라와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투서들이 날라오고 비서들은 막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투서들이 오는데 조사를 보면 실제 독직 사건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45명, 그 13명의 장관이 45명이나 바뀐 그 절반 이상은 다 독직 사건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독직이 있고 투서가 있고, 네가 장관이냐 나도 장관하면 하겠다. 또 장택상이라는 분은 이 외무장관이 임명되는데
내가 말이지 내무장관이 돼가지고 경찰을 지휘해야 될 사람인데 나를 그냥 외무장관으로 앉혔다고 그렇게 또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얼마 안 있다고 또 사표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나라를 하나 새롭게 만들어 보자 하면서 이렇게 일심단결하는 어떤 그와 같은 기풍은 없고 각자가 그 정부의 요직 하나를 참 일신의 영달과 가문의 영달의 기회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 벌이는 행태를 보고 또 그들과 한통속이 돼서 움직이는 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도둑놈인 줄 상상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큰 체코의 마사리크 대통령처럼 건국을 할 때 자기 군단을 거느리고 예? 한 3, 40년 체코 마사리크 대통령은 체코 대학에 그 교수를 오래 하면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책 독립운동할 때 그 마사리크를 중심으로 해서 강건한 하나의 정당 조직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대 정부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 국가의 목표를 이루고 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너올 때 혼자 건너왔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신 대로 국민적인 어떤 그 카리스마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미국과 싸워가면서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국회 다수 세력들은 다 지방에서 이제 한가닥 하는 그러한 지방의 일종의 명문 가문의 지방의 토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정부가 초창기부터 나름의 분산성을 지니면서 이렇게 대립을 하기 시작하는데 1950년 1월이 되면 드디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이제 올라옵니다. 국회 의석의 3분의 2는 이 반이승만 세력, 한민당 세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할 수가 없으니까 소위 대한청년단 등 이제 대통령이 직접 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종의 친위 부대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겁박을 하고 그래서 내가 책임제 개헌하는 것은 일신의 영달을 바르는 놈들의 매국적 행위다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국회에 나와서 맨날 시위를 하고 하니까 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부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대통령이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6.25 전쟁이 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는 이제 정쟁은 중단을 했다가 52년부터 다시 이제 정쟁이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대통령이 국민 직선제하고 양원제 개헌을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데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인데 초창기에는 나라를 만들 때 시간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고 선거를 2번이나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뽑는 이런 대통령 간선제로 출발을 했지만 이제 나라가 좀 안정돼 제대로 된 정부 형태를 만들려면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해야 된다. 대통령 직선제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될 때 그 국회가 단원제일 때는 대단히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그 지난 몇 년 동안 그걸 봐왔단 말이에요. 미국과 같은 양원제 국가로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국민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을 이제 국회에다 제출했는데 국회의원 한 190명 중에서 반대가 한 130-40표가 나오고 찬성은 한 20-30%밖에 안 나왔어요. 국회는 완전히 반이승만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2년 7월달에 되면 대통령 임기가 만료가 돼요. 그 6개월 전에 개헌안을 내놨는데 개헌안이 그렇게 부정이 되고 말았으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간선을 하게 될 때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월달에 국회의원 123명이 3분의 2가 넘는 국회의원들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4월
말에 D-Day를 해서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그런 작정이었어요. 그런 작정에 대통령이 이제 7월 되면 임기가 끝나는데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겠죠. 뭐 명예롭게 물러나느냐? 비록 이제 지금 전쟁 중입니다. 북한은 6.25 전쟁 중인데 아니면은 내가 한 번 더 내가 계속 하느냐 선택을 이제 중대한 결심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신뢰하고 그를 이해를 하고 그의 노선을 계승할 만한 훌륭한 정치가들이 있었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무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도 벌써 73세인가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도 뭐 혹시 공직에 나가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몇 년 하고 나면 진절머리 나가지고 대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리 높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승만 학당도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좀 지쳐가지고 이게 좀 누가 이 대신 맡아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피곤한 거예요. 훌륭한 후계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만두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북한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요. 저 국회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무지 신뢰를 할 그 신익희 씨가 국회의장이고 그 다음에 김성수 씨, 조병옥 씨 뭐 쭉 있는데 다 이승만보다도 나이가 한 20살 아래 사람들입니다. 1895년생으로 당시로서는 뭐 이렇게 자제급의 아이들 세대인데 특히 김성수 씨 같은 분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이 내각제 책임제 개헌 내각 책임제 개헌에 대해서 종교적인 신심을 갖고 있는 내각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각제가 얼마나 위험한 정부 형태인가는 이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고 신탁 통치 미소 공동위원회에 북한에서 내려온 소련군 대표가 들고 있었던 내각 구성안에서도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찰 병력이나 군은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다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조봉암이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선거에 2번이나 출마해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국회 내각을 장악하고 경찰 병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대단히 위험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이 대통령 중심제가 신생국이나 채택할 대통령 정부 형태이다. 국민이 또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은 민주주의 훈련을 위해서 좋다. 내각 책임제는 문벌 가문들의 귀족 과도제적이었던 정치, 당파 정치, 분당 정치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각 대통령 직선제를 하려고 하는데 야당은 그게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야당이 국회가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내세우니까 사실은 4월 한 27일인가 그때 국회를 통과시키기로 했어요. 이 한민당 세력이. 그런데도 못해요. 못하는 것은 다음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야당 내에서 또 여러 파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간에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전쟁 중에 이승만은 미국의 휴전 정책에 결사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 군부가 이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에발레디 플랜이라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백악관이나 국무부의 지시만 떨어지면은 대통령을 감금을 한다 하는 이런 군사 계획까지 작성을 했는데 이 군사 계획은 미 육군 본부, 한국 육군 본부 정보국의 장교들이 거기 참가하는데 이용문, 이문용 장군이 있고 그 밑에 박정희 중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딱 이제 한국 군부가 또 협조를 하고
또 야당의 국무총리는 이승만을 제거했을 때는 장면으로 한다 해서 장면 씨에게 그게 통보까지 가고 장면 씨는 신병을 이유로 해서 이 동네 앞바다 부산 앞바다에 그 미군 그 병원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이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제거하느냐 마느냐 최종 결정 단계가 또 4월 말에 있었고 굉장히 긴박하게 이제 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미 8군 사령관 벤프리트 장관이 반대를 하고 미 국무부의 딘 러스크 장관이 또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 에벌레디 푸네는 이제 책상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자 야당은 뭔가 좋은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좌우하고 이와 같은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범석 장관을 실을 내무부 장관들이 임명하고 경찰 병력을 장악하고 또 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있는 헌병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헌병부대를 동원해서 부산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 직선제 양원제 개헌안을 다시 이제 상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야당도 이거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그게 제1차 개헌 발제 개헌안인데요. 저 위에 사진은 잘 아시는 대로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막 강제로 헌병들이 이제 끌고 와서 국회에 등원을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폭력이죠. 헌병들 동원해서 국회의원들 집에서 나 국회 안 간다 하는 사람들 다 끌어와서 이제 국회를 강제로 들이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당의 주장, 내각 책임제 요소를 가미하면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결합한 이제 개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7월 4일이에요. 7월 4일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7월 24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20일 되기 전에도 후임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할 것일까를 두고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는 이러한 상황이 52년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성립을 해서 오늘 우리 한국인들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정치 제도를 누리는 것은 이때 이승만이 한 그 무리한 그 개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헌 때문에 그랬는데 자 그다음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그해 7월 말인가요? 뭐 어쨌든 이루어지니까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520만 표가 이승만을 지지하고 야당이 내세운 그 이시영 씨 후보는 뭐 70만 표밖에 안 돼요.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그 야당이 내세운 후보보다도 그 무소속 후보가 더 많이 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마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헌병을 동원해서 국회를 강제로 소집시킨 다음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을 하고 양원제, 민의원, 참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로 당선이 되고 하는 이제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은 독재자로 변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독일의 어느 신문이 이승만에게 그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그 부산 정치 파동이 있고 난 얼마 뒤에 그 독일의 기자와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거 4년간 기록을 자랑할 수 있다. 토지개혁을 완전하게 실시했고 과거 4차례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90%가 투표에 참가했고 의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고쳤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고 금년 4월 중에는 종래 이변적이던 1만 7천 명의 관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손으로
오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겁니다. 이 안에 자세히 할 틈이 없었습니다만 국회가 막 내정제 개혁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대통령은 지방자치 실시를 해서 그렇죠. 지방민들이 위원장이라든가 군수 등을 선출하게 하고 또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오늘날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된 겁니다. 우리의 국군은 크게 증강했고 비판의 자유와 완전한 정치적 참여의 자유는 보호되고 자유롭게 행사되었다. 외국의 법들은 우리 민주주의를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8월 5일에 대통령 선거에 쏟아져 나온 국민의 표가 결정적 해답이다. 선거는 공정했고 우리는 그 결과에 따를 뿐이다. 대한민국은 자주적 의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건설하고 발전해 갈 것이다. 대통령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미국과 같은 국민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 그리고 견제와 균형이 작용하는 양원제 국회를 만드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고 이 확신을 뒷받침한 것은 국민적 지지죠.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무려 한 75% 이상의 국민이 그를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드물게 한 개인에게 부여한 그와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이용을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 투쟁의 대상은 야당만이 아니고 미국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걸 하고 끝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하고 같이 행보를 맞춰서 책도 쓰고 했던 김일령 교수인데 김일령 교수한테 제가 배운 게 저보다 나이는 한 10년 아래인데 그만 불행하게도 암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이 부산 정치 바동을 보는 눈을 띄워주고 만들었어요. 이승만은 건국, 안정과 균형의 정부 형태, 민주주의, 6.25 전쟁, 전후재건, 민족 통일의 과제를 미국과의 대외 관계에서 수민이가 일관하게 추구할 수 있는 당대 유일한 정치적 지도력이었다. 야당은 대한 세력이 되지 못했다. 부산 정치 파동은 신생국의 정체성과 진로를 놓고 이승만이 미국과 야당 세력을 상대로 벌인 한판의 승부였다. 이렇게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아이고 당신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글을 썼냐고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때부터 저하고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해방전후사의 제2시기라는 책도 편집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깝게 보면 일찍 죽었습니다. 건국과 국민이라는 책에서 당대 이 나라의 진로와 정체성을 두고 미국과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한 것은 뒤에서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고 장면을 내세운다는 그 플랜을 세운 그 다 이제 소문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미국에 엎혀가지고 뭔가 정권을 한번 잡아보겠다는 그 정객들. 그러면 이승만은 남북 통일은 물 건너갑니다. 북진 통일로 향한 통일을 위한 그의 전쟁적 정을 물거품 거죠. 이승만의 그와 같은 전쟁 정책을 미국은 용납할 수가 없었고 이것이 야당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승만 제거 플랜으로 이렇게 실행되려고 할 때 한판 벌인 일대 승부였다. 당시 미국의 신문에 의하면은 입에다 칼을 물고 띵뛰기를 하는 것과 같다. 저 노인이 말이죠. 입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대들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그렇게 해서 만든 정부예요. 그 정부가 지금도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야권제만 아직도 못하고 이거 언젠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야권제를 안 해놓으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몇 사람이 작가하니까 국회가 그렇게 아주 위태로운 결정을 했잖아요. 야권제는 언젠가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승만은 독재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그 세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 헌병을 통운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국회를 급박을 해서 그렇지만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초창기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고 변호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